조선시대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 조선에선 진짜였을까요? 한밤중 창덕궁이 소나무 숲에서 횃불이 흔들리고 누군가 물렸다는 외침이 담장 너머로 번집니다. 군졸이 달려오기도 전에 궁궐의 문빗장이 먼저 내려가고 바깥 골목의 대문들도 연달아 잠깁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커도 사람들 숨은 더 작아집니다. 그때 정신은 용기가 아니라 순서였습니다. 어디로 뛰어야 하는지, 누구와 붙어 있어야 하는지, 불빛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그걸 틀리면 목숨이 꺾이는 밤이었습니다. 담장 위를 지나는 횃불이 한번 꺼졌다가 다시 붙을 때마다 사람들은 제 발이 내는 소리부터 줄입니다. 발바닥이 자갈을 밟는 사소한 소리 하나가 숲속에서 더 크게 돌아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이야기를 위해 조선 왕조실록과 승정원 일기 그리고 호안과 착호 정책을 다룬 연구 자료들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정확한 역사 이야기를 계속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402년 겨울 경상도의 여러 고을에서 호랑이 피해가 극심하다는 장계가 올라옵니다. 기록에는 물려 죽은 사람이 수백 명에 이르렀다는 말까지 보입니다. 이 숫자는 특정 하루가 아니라 한철 동안 쌓인 공포가 문서로 올라온 모습에 가깝습니다. 문서 한 장이 올라오기까지의 길을 떠올리면 그 공포가 더 선명해집니다. 관아 마당에는 눈 녹은 진흙이 질척거리고 아저는 먹을 가라종이 위에 고을 이름부터 적습니다. 피해를 본 집에서는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상여줄이 아니라 보고할 말을 먼저 맞춰야 합니다. 어느 고개에서 언제 누구에게라는 말이 빠지면 보고가 허술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호랑이 피해를 말할 때 흔히 쓰는 말이 호안입니다. 호랑이가 사람과 가축을 해치고 그 때문에 통행과 농사가 흔들리는 상황을 가리키는 말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숫자보다 무서운 것은 뒤에 붙는 설명입니다. 길이 끊기고 밭일이 막히고 장터가 늦어진다고 적습니다. 사람 하나가 죽는 일에서 끝나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음 날부터 움직일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호랑이는 깊은 산속의 이야기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과 산이 닿는 자리에서 하루 동선과 짐승의 동선이 겹치는 순간마다 현실이 됩니다. 산 기슭으로 올라가 장작을 해오지 않으면 아궁이 불씨가 꺼집니다. 우물과 냇가로 내려가 물을 길어오지 않으면 밥을 지을 수 없습니다. 아이의 손을 씻기고 소여물을 주고 밥을 지으려면 결국 물동이를 들고 바깥으로 나가야 합니다. 해 뜨기 전 어스름과 해 지고 난 어둠이 하루의 경계가 되는데 그 경계가 가장 위험한 시간이 됩니다. 마을에서는 새벽부터 움직일 때 혼자가 되지 않으려고 일부러 발걸음을 맞춥니다. 앞사람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으면 뒷사람은 걸음을 멈추고 귀를 세웁니다. 집안 어른은 집신끈을 매는 손을 한 번 더 붙잡고 해 지기 전에 돌아오라는 말을 약속처럼 남깁니다. 아이들은 장난을 치다가도 마당 끝으로 시선이 가면 어른의 기침 소리 하나에 그대로 멈춥니다. 밤이 되면 문풍지를 덧대고 대문 걸쇠를 2번 확인하고 호롱 불은 바람막이 뒤로 옮깁니다. 불빛을 숨기는 까닭은 겁을 내서가 아니라 어둠 속에서 사람이 더 잘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호안은 대개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냥꾼이 산에서 맞붙은 한 번의 싸움이 아니라 오늘은 그 길을 못 간다는 생활의 포기에서 시작합니다. 장작길이 막히면 밥이 막히고 밥이 막히면 병이 나고 병이 나면 겨울이 더 길어집니다. 피해가 커질수록 관아보고도 비슷해집니다. 누가 죽었다와 함께 어느 길이 막혔다가 따라붙습니다. 세금과 군역 같은 기한이 흔들리면 수령은 곧바로 문책을 걱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호랑이는 단순한 짐승이 아니라 고을 행정을 흔드는 문제로 올라섭니다. 여기서 속담의 정신이 조금 다르게 들립니다. 호랑이 앞에서 마음을 다잡는다는 뜻만은 아니었습니다. 혼자 움직이지 않는 것, 해지기 전에 이를 접는 것, 뒤가 막힌 골짜기를 피하는 것, 바람 부는 방향을 살피는 것 같은 아주 현실적인 규칙을 뜻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계에 수백이라는 말이 찍힐 만큼
개인의 요령만으로는 감당 못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 나라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호랑이를 잡는 일이 우연한 사냥이 아니라 이름 붙은 임무로 굳어지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대문 하나를 지키던 문제는 곧 관아 마당에서 사람의 이름을 적는 문제로 번져갑니다. 서울로 올라가는 장계는 단지 종이만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고을의 손이 다른 공포가 함께 올라갑니다. 봉화물 풀어 읽는 쪽도 마냥 남의 일로 넘기기 어렵습니다. 호환이 길을 막으면 곡식이 늦고, 곡식이 늦으면 세금도 늦고, 세금이 늦으면 나라 살림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호랑이를 두려워하는 말은 곧바로 어떻게 막을지의 말로 바뀝니다. 수령은 술라를 늘리고 포수를 불러 자취를 확인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함께 다니라고 타이릅니다. 마을 어귀에는 밤에 불을 밝히는 날도 있고 새벽에 종을 치듯 냄비를 두드려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날도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호랑이를 함부로 이름 부르지 않으려 합니다. 범 대신 상군 같은 말로 돌려 부르며 말이 부르면 정말 나타날 것 같은 밤을 견딥니다. 그래도 산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부엌 뒤 장독대 너머로 바로 산 기슭이 닿는 집도 있었고 마당 끝 울타리 밖이 곧 숲인 곳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속담에 호랑이 굴은 먼 상상이 아닙니다. 그 굴은 높은 산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매일 건너야 했던 고개와 숲길의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어둠을 사람의 용기가 아니라 나라의 손으로 어떻게 다루려 했는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 손의 이름이 기록에 찍히는 순간 호환은 소문이 아니라 명령이 됩니다. 그리고 명령이 되는 순간부터 누군가의 산길은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그 첫 줄에 적히는 이름이 곧 차코의 시작입니다. 그 이름이 적히는 순간 산의 공포는 사람의 임무로 바뀝니다. 호랑이 이야기가 궁궐까지 닿으면 그것은 단지 시골의 불운이 아니라 나라의 체면과 안전이 됩니다. 그 순간부터 왕과 대신들이 보는 것은 짐승의 모습이 아니라 백성의 길이 끊기는 속도였습니다. 그렇게 한양에서 내려오는 한 줄의 정교는 멀리 산골의 초가까지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그 밤이 길었습니다. 산길 하나를 피하는 것으로는 부족해지자 고을은 두려움을 기록으로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은 그 기록 앞에서 더 차갑게 들립니다. 정말 정신만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실록이 먼저 말해주는 것은 담력이 아니라 길입니다. 호랑이를 만나는 곳은 대개 깊은 산속이 아니라 집에서 밭으로, 밭에서 장터로 이어지는 가장 얇은 길목이었습니다. 조선의 마을은 뒤로 산이 붙고 앞으로 물길이 흐르는 곳이 많았습니다. 논과 밭이 산자락에 닿고 밭두렁이 바로 숲으로 꺾이는 자리가 흔했습니다. 사람에게도 살기 좋은 자리였지만 짐승에게도 먹이가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게다가 조선의 길은 지금처럼 넓고 환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하나 넘으면 숲이 깊어지고 내리막을 돌면 물길이 나타나고 그 사이에 사람 하나 겨우 지나갈 길이 이어집니다. 바로 그 사람 하나가 지나가는 순간이 위험해집니다. 겨울이 길어지면 충돌은 더 잦아집니다. 눈이 내리면 길이 좁아지고 미끄러진 발은 소리를 크게 냅니다. 눈 위에 찍힌 발자국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 발자국이든 짐승 발자국이든 아침 햇빛 아래에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겨울 아침은 이상하게도 조용합니다. 집집마다 문이 열리기 전에 누군가 먼저 마당 모서리에 눈을 걷어 발자국부터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불을 크게 피우면 따뜻해지지만 멀리서도 눈에 띄고 불을 아끼면 몸이 굳어 움직임이 느려집니다. 그 사이에서 사람들은 용기가 아니라 절차를 만들었습니다. 산길은 둘셋이 함께 다니고 우물길도 시간을 맞추어 움직입니다. 장작은 한 번에 많이 해오지 않고 낮에 조금씩 나누어 모읍니다. 해가 기울면 괜히 밖을 서성이지 않고 바람이 부는 방향을 보며 집 안일부터 당겨 합니다. 아이들은 해가 기울기 전에 마당에서 거둬들이고 장정은 신발을 문턱 가까이에 두되 문 밖으로 내놓지 않습니다. 도망치려면 바깥에 신을 둬야 할 것 같지만
바깥에 신발이 있다는 건 누군가 이미 밖에 있다는 뜻이 되기도 했습니다. 낯선 흔적 하나가 이웃집 공포를 키우는 날이 있었던 겁니다. 마을의 밤은 낮보다 더 바쁠 때도 있습니다. 대문을 닫고 끝이 아니라 어디까지가 울타리 아닌지 다시 확인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개를 묶고 닭장을 막는 순서가 정해지고 마당에 남은 사다리나 멍석도 서둘러 치웁니다. 호랑이를 두고 호암마마라고 부르던 말도 후대에 널리 전해집니다. 호랑이와 마마가 모두 예고 없이 들이닥쳐 한 집안을 바꾸어 놓는다는 체감이 겹쳤기 때문이라고들 설명합니다. 다만 이 표현이 언제 어디서 얼마나 널리 쓰였는지는 기록마다 결이 달라 단정하진 않고 그렇게 느꼈을 가능성으로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록 속에서 공포가 커졌다는 신호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사람이 죽었다 다음에 길이 막혔다가 붙는 순간입니다. 길이 막히면 장터가 늦습니다. 장터가 늦으면 소금과 곡식이 제때 돌지 않고 약재와 생필품도 막힙니다. 그 사이 군역과 세금의 기한은 그대로 다가오니 마을은 이중으로 쪼입니다. 그래서 호화는 자연재해처럼 피해만 남기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시간표를 바꾸고 고을의 행정을 흔들며 결국 관아의 책임으로 올라갑니다. 또 하나의 조건도 자주 거론됩니다. 전쟁과 큰 흉년 뒤에는 사람의 자리도 숲의 자리도 흔들립니다. 마을이 비고 논밭이 버려지면 풀과 짐승이 먼저 차오르고 사람이 다시 돌아오면 그 경계가 겹칩니다. 이것을 전쟁 때문에 호랑이가 늘었다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람의 공백이 생기면 짐승이 내려올 틈이 넓어질 수 있었다는 정도까지는 조심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한 마리가 아니라 겹치는 자리와 겹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겹침이 잦아질수록 사람들은 개인의 요령만으로 버티기 어렵다는 걸 몸으로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호랑이를 상대하는 일은 우연한 사냥이 아니라 나라의 절차가 됩니다. 사람을 모으고 상을 걸고 잡는 방법을 정하는 일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관아에 올라온 보고에는 대개 사람 이름이 먼저 나오지만 그 뒤에 생활이 따라옵니다. 소를 잃었다가 적히고 산길이 끊겨 나무를 못 해온다가 풋고 백성들이 밤에 밖에 나가지 못한다는 말이 따라옵니다. 수령이 두려워한 것은 호랑이의 이빨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를 접고 숨기 시작하면 그 고울은 겨울 한철만으로도 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낮에만 통행을 권하고 고개 길목에 감시를 세우고 사람이 지나갈 때는 호루라기 대신 목소리로 서로를 확인하게 합니다. 옆마을 사람이 보이면 모른 척 지나치지 않고 같이 가자는 한마디가 생존이 되는 길입니다. 민간의 방식도 섞입니다. 대문에 범 그림을 붙이거나 굵은 밧줄을 걸어 울타리를 두껍게 하고 마당에 남은 피나 고기 냄새를 빨리 치우는 식입니다. 이런 풍습의 지역별 모습은 다양하지만 공통된 마음은 같습니다. 들어오지 말라는 경계와 우리끼리 묶여 있겠다는 약속입니다. 또한 호환이 잦아지면 소문도 같이 자랍니다. 어제는 저 고개였다는 말이 내일은 우리 마을이다로 바뀌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소문이 빠를수록 사람들은 더 빨리 움츠러들고 움츠러들수록 길은 더 비어 위험의 틈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나라의 대응은 단순히 잡는 일만이 아니라 길을 다시 열어 생활을 돌아가게 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호랑이를 상대하는 방식은 집마다 각자 조심해서 고울이 함께 움직임으로 옮겨갑니다. 그 움직임의 중심에 차코라는 이름이 자리합니다. 호환이 커질수록 산은 멀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산을 피하는 만큼 생활은 더 가파르게 좁아집니다. 그 좁아진 길을 다시 넓히기 위해 나라가 사람을 불러 모읍니다. 그 부름을 받은 이들은 영웅이기 전에 밥을 먹어야 하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차코의 이야기는 칼끝보다 밥그릇과 발걸음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그 발걸음이 산으로 향하는 순간부터 조선의 호랑이는 기록 속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곧 군사가 맡는 임무로 굳어집니다. 이 변화는 남정만의 일이 아닙니다. 집안에서는 여인들이 저녁밥을 더 빨리 지어 아이들을 안쪽으로 들이고
남는 볏짚으로 울타리를 덧대며 밤새 개 짖는 소리에 귀를 곤두세웁니다. 길을 여는 일은 산에 들어가는 사람과 집을 지키는 사람의 손이 함께 맞물려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새벽에 길을 나설 때 먼저 하늘빛을 보고 다음으로 바람을 봅니다. 산의 냄새가 평소와 다르면 그날은 일을 미루는 결정을 더 쉽게 내립니다. 15세기 초 한양의 관청에는 호환 보고가 쌓이고 호랑이를 잡기 위한 동원 논의가 이어집니다. 호랑이가 사람을 물어가는 일이 반복되면 수령은 피해를 줄이라는 재촉을 받고 백성은 통행을 접어야 합니다. 이때 기록에 보이는 이름 가운데 하나가 차코갑사입니다. 차코갑사는 말 그대로 호랑이를 잡는 임무를 맡은 군사였습니다. 호랑이를 상대하는 일이 개인 사냥의 솜씨에서 나라가 묶어 굴리는 업무로 옮겨간 겁니다. 관아에서 먼저 하는 일은 사람의 이름을 적는 일입니다. 포수, 산길을 아는 장정, 군졸이 함께 불려 나옵니다. 어떤 이는 활을 다루고 어떤 이는 창을 잡고 어떤 이는 밧줄과 그물을 챙깁니다. 산에서는 말보다 발이 먼저이고 발이 먼저인 곳에서는 결국 사람이 먼저 지칩니다. 그래서 준비는 무기보다 먹을거리와 불씨가 먼저입니다. 산에서 하루가 길어지면 밥이 끊기고 밥이 끊기면 호랑이를 찾는 손보다 사람의 무릎이 먼저 꺾입니다. 기록과 연구에서 자주 강조되는 원칙은 하나입니다. 호랑이는 혼자 상대하지 말고 길을 막아 몰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럿이 줄을 서서 산등성이를 벌려 서고 골짜기 아래에는 그물과 함정을 준비합니다. 바람 부는 방향을 살피고 물길과 절벽 같은 도망길을 먼저 막습니다. 호랑이를 눈으로 찾기보다 호랑이가 지나갈 수밖에 없는 길을 좁혀가는 방식입니다. 낙엽이 젖어 발이 미끄러지는 날에는 사람의 간격을 더 넓히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넘어지면 그 틈으로 호랑이가 빠져나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줄을 선 사람들은 서로의 등을 보며 숨을 맞춥니다. 여기서 나라의 언어가 함께 붙습니다. 상과 벌입니다. 잡으면 상을 주고 빠지면 책임을 묻는 말이 같이 적힙니다. 포상은 용기를 칭찬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위험한 일을 누군가는 하게 만드는 장치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포상이 얼마나 자주 어떤 형태로 내려왔는지는 시기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어 단정은 피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이 있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상은 나중에 받는 것이고 호랑이는 지금 어둠 속에서 움직입니다. 차코 현장에서 가장 무서운 순간은 호랑이를 보는 순간만이 아닙니다. 사람의 줄이 흐트러지는 순간입니다. 누군가 겁에 질려 한 걸음 물러나면 틈이 생기고 틈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사냥이 아니라 사고가 됩니다. 그래서 포수들은 활과 창만 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눈이 발자국의 깊이로 무게를 짐작하고 바위 틈에 털 한 올로 방향을 가늠합니다. 개를 풀어 냄새를 붙이고 횃불은 켜되 너무 앞서지 않게 간격을 재기도 합니다. 불빛은 필요하지만 불빛이 너무 앞서면 오히려 사람의 존재를 먼저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호랑이가 모습을 보이지 않아도 산에서는 공기가 달라집니다. 멀리서 가지가 꺾이는 소리 하나에 줄 선 사람들이 동시에 숨을 멈춥니다. 이런 기술과 절차가 쌓일수록 호화는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긴장이 함께 생깁니다. 잡는 일이 제도가 되면 잡아야 할 이유가 공포만으로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호랑이를 잡고 난 뒤 가죽과 뼈 같은 결과물을 어디에 쓰는지, 누가 그것을 요구하는지의 문제가 따라붙습니다. 그 요구가 거칠어질 때 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호랑이와 관아를 함께 두려워하게 됩니다. 공포는 잡히는 순간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공포는 그 뒤에 다른 얼굴로 이어집니다. 차코가 군사의 임무가 되면 산에 들어가는 사람의 삶도 달라집니다. 오늘 산에 들어가는 발은 내일 농사 짓는 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원은 늘 쉽지 않습니다. 집안에서는 어머니가 밥을 더 눌려주고 아내는 솜적삼 안쪽에 작은 부적을 넣어주기도 합니다. 부적이 호랑이를 막는다는 믿음보다 살아서 돌아오라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차코 현장에서는 장비가 곧 생명줄입니다.
밧줄은 그물만 치는데 쓰이지 않습니다. 낭떠러지에서 사람을 끌어올리고 다친 이를 들것처럼 묶어 옮기는 데도 쓰입니다. 횃불은 길을 비추는 것만이 아니라 서로의 위치를 확인하는 신호가 됩니다. 바람이 거세면 횃불이 꺼지니 불씨를 옮길 작은 단지도 챙깁니다. 호랑이는 한 번 놓치면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믿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사람 냄새를 맡으면 멀리 빠진다고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판단은 현장의 경험에서 나왔고, 그래서 베테랑 포수의 말은 장계보다 먼저 먹혔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무기의 모습도 바뀝니다. 활과 창이 중심이던 자리에는 화승총 같은 화기가 조금씩 섞이고 그에 맞는 협동도 달라집니다. 다만 총이 있다고 해서 쉬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화약이 젖으면 발사가 늦고 발사가 늦으면 사람의 줄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총을 가진 사람은 오히려 더 뒤에서 줄의 안전을 먼저 보며 움직이는 날도 있습니다. 착호가 끝나면 마지막으로 남는 일도 있습니다. 호랑이의 몸을 처리하고 가죽을 벗기고 말려서 관아에 넘기는 일입니다. 이 과정이 서툴면 썩고 썩으면 공포의 증거가 아니라 문책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잡았다는 소식이 끝이 아니라 제대로 넘겼다가 끝이 되는 구조가 생깁니다. 이제부터 착호는 산의 기술만이 아니라 관아의 기준과 연결된 일로 굳어집니다. 포상의 언어가 커질수록 동원의 압박도 같이 커집니다. 누군가는 쌀과 배를 상으로 받기도 하고 누군가는 역을 덜어주는 혜택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은 기대일 뿐 산에서 받는 것은 늘 같은 것입니다. 젖은 눈, 숨이 막히는 내리막, 갑자기 멈추는 개의 울음소리, 그리고 어딘가에서 나는 짧은 으르렁거림입니다. 다친 사람이 나오면 마을은 또 다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장례를 치를지 남은 일을 대신할지 다음 착호 동원이 또 내려올지를 계산해야 합니다. 이렇게 착호갑사는 호랑이를 잡는 군사이면서 동시에 고울이 떠하는 위험의 얼굴이 됩니다. 그래서 기록에 찍힌 착호의 성과는 때로 영웅담처럼 보이지만 그 아래에는 늘 생활의 빚이 남습니다. 그 빚이 쌓이면 다음 장계는 호랑이뿐 아니라 사람의 한계도 함께 젖게 됩니다. 그 한계가 드러날 때 호랑이 가죽 한 장은 단순한 전리품이 아니라 행정의 목표가 됩니다. 착호를 나가는 날에는 마을에서도 작은 준비가 이어집니다. 물길을 잘 아는 이는 마른 지도를 머릿속에 그려주고 젊은이는 새 밧줄을 꼬아 건네고 노인은 바람이 바뀌는 시간을 일러줍니다. 그렇게 모인 작은 도움들이 산에서는 큰 차이가 됩니다. 산에서 가장 믿을 것은 무기보다 동료의 간격입니다. 간격이 무너지지 않는 한 누구도 혼자가 되지 않는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렇게 서로를 붙잡아주는 순간 착호는 비로소 숨겨진 영웅의 일이 됩니다. 그래서 착호의 진짜 무기는 손에 쥔 창보다 함께 맞춘 숨이었습니다. 호랑이를 잡는 일이 늘어나면 사람들의 말이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길이 좀 트이겠구나라는 안도의 말이고 다른 하나는 또 산에 들어가야 한다는 한숨입니다. 15세기 후반 관청 뜰에 들어온 호피 꾸러미를 관리들이 펼쳐 살피는 장면이 기록과 연구에서 자주 언급됩니다. 가죽 한 장이 도착하면 먼저 결부터 봅니다. 털이 듬성듬성 빠지지 않았는지, 젖어 썩지 않았는지, 칼자국이 길게 나지 않았는지를 확인합니다. 가죽은 공포의 흔적이면서 동시에 귀한 물품이 되었습니다. 어디에 얼마나 쓰였는지는 시기와 문맥에 따라 다릅니다. 군영의 장비, 관청의 필요, 때로는 진상이나 대외 관계의 선물 같은 말이 기록에 비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수요가 언제나 동일한 압력으로 고을에 내려왔는지 모든 지역이 같은 몫을 떠안았는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흐름은 분명합니다. 호랑이를 막기 위한 동원이 어느 순간부터는 가죽을 마련하라는 요구와 맞물리며 굴러갑니다. 이때부터 공포는 한 겹이 더 늘어납니다. 한 겹은 여전히 사람을 물어가는 호랑이의 공포입니다. 다른 한 겹은 잡아도 일이 끝나지 않는 공포입니다. 호피가 필요하다는 말이 내려오면 고을에서는 그것이 채워야 하는 몫처럼 들리기 시작합니다.
수령은 호환을 줄이라는 책임과 물품을 마련하라는 요구 사이에서 동시에 재촉을 받습니다. 둘 중 하나가 흔들리면 장계가 올라가고 장계는 문책으로 돌아옵니다. 그 압박은 결국 마을로 내려갑니다. 산으로 들어갈 사람이 늘면 집이 비고 집이 비면 밭이 늦습니다. 밭이 늦으면 곡식이 늦고 곡식이 늦으면 다시 겨울이 무거워집니다. 산에 다녀온 사람은 자랑을 하기보다 먼저 손과 다리를 봅니다. 얼어붙은 손가락 마디, 젖은 집신 냄새, 긁힌 상처가 그날의 대가입니다. 호랑이를 잡았다는 소식이 퍼져도 박수보다 한숨이 먼저 나오는 날이 생깁니다. 이번엔 누가 다쳤느냐가 같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현실이 드러납니다. 받는 쪽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털이 많이 뜯겼거나 칼자국이 길게 나면 가치가 떨어진다고 여겨지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니 산에서는 잡아야 한다와 상처 내면 안 된다가 동시에 요구되는 모순이 생깁니다. 조심하면 놓치고 몰아붙이면 사람이 다치고 운 좋게 잡아도 가죽이 망가지면 일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 모순을 떠안는 쪽은 대개 산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후대에 전해지는 이야기에는 이 장면이 더 과장되어 남기도 합니다. 호피를 채우려 마을이 통째로 산을 에워쌌다거나 수령이 실적처럼 사냥을 재촉했다는 말이 돌기도 합니다. 그 말이 늘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호환이 행정이 되고 착호가 조직이 되고 포상과 요구가 함께 붙는 구조가 굴러갔다는 점은 기록의 흐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가 오래 이어지면 큰 사건이 한 번만 지나도 균형이 깨집니다. 사람의 손이 늦어지는 순간 호랑이는 다시 가까운 곳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깊은 산이 아니라 도성의 담장 가까이에서 말입니다. 호피가 관하로 들어오면 그날은 마치 결산처럼 굴러갑니다. 서리의 손이 먼저 움직이고 관리의 눈이 뒤따르며 장부의 줄이 마지막을 찍습니다. 가죽을 말릴 자리도 필요합니다. 바람이 잘 드는 처마 밑에 걸어 말리고 비가 오면 급히 들여야 하니 호피 한 장이 며칠 동안 관아의 사람을 붙잡습니다. 그 과정에서 말이 새어 나옵니다. 이번 고을은 몇 장을 올렸다더라 같은 말입니다. 이 말은 칭찬이 아니라 비교가 되고 비교는 곧 압박이 됩니다. 호피가 귀한 물품이 되면 멀리서도 사람의 손이 붙습니다. 장터에서는 호피를 본 적도 없는 사람이 호피 이야기를 하고 포수에게 술을 권하며 다음에는 내 목도 좀 같은 말이 돌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기록으로 확인되는 범위와 후대의 구전이 섞이기 쉬운 대목입니다. 다만 귀한 물품이 되면 그 주변에 이권이 붙는다는 것은 시대를 막론한 구조입니다. 호피의 수요가 강해질수록 착호의 의미도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길을 열기 위해 잡았는데 나중에는 올려야 할 물품이 되어 잡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착호는 두 개의 얼굴이 됩니다. 하나는 아이를 데리고 물길을 지나갈 수 있게 해주는 얼굴이고 다른 하나는 남정의 팔을 산으로 끌어올리는 얼굴입니다. 이 중의 얼굴은 기록에서도 흔히 교차합니다. 호환 피해를 줄이라는 전교와 호피를 올리라는 논의가 같은 시기에 겹치면 고을은 선택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 선택 불가능이 바로 몫이라는 말의 실감입니다. 산에 들어간 사람이 돌아오면 그 집은 잠깐 안도합니다. 하지만 다음날 관아에서 가죽을 가져오라는 말이 다시 떨어지면 안도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호랑이를 이겼다는 승리감 대신 이번엔 얼마나 더 해야 하나가 먼저 남습니다. 그렇게 쌓인 피로가 어느 순간부터는 도성 가까이의 큰 사건 하나에도 대응이 늦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늦어진 틈을 숲은 정확히 알아챕니다. 가죽의 상태를 두고 다투는 날도 생깁니다. 산에서는 살아남는 게 먼저였지만 관아에서는 규격이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포수는 호랑이의 발톱에 핥히어 벗겨낸 가죽을 들고 와도 상처가 크다는 말 앞에서 입이 막힙니다. 그날 집에 돌아가면 아이들은 잡았다면서요 하고 눈을 반짝이지만 포수는 대답 대신 손을 씻습니다. 손톱 사이에 남은 피가 무엇의 피인지 그 집에서는 묻지 않습니다. 묻지 않는 것이 서로를 살리는 예의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호피는 한 장의 가죽이 아니라
마을의 말을 바꾸는 물건이 됩니다. 호랑이가 무섭다 해서 호랑이를 잡아야 한다로 다시 호피를 올려야 한다로 말이 바뀝니다. 말이 바뀌는 속도만큼 사람의 몸은 지칩니다. 그리고 그 지친 몸 위로 17세기에 도성이 닫히는 소리가 다가옵니다. 도성은 성벽으로 둘렀지만 성벽 밖의 산과 들은 결국 하나의 생활권이었습니다. 그 경계가 느슨해지는 순간 호랑이는 가장 놀라운 곳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때부터 호안의 이야기는 도성이라는 단어를 품고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호피가 목표가 되는 순간 사람들은 호랑이를 이기고도 편히 웃지 못합니다. 웃는 순간 다시 산으로 끌려갈 것 같은 예감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마을의 승리는 잔치상이 아니라 조용히 문을 잠그고 숨을 고르는 밤으로 끝나기도 했습니다. 관아의 장부는 숫자를 세지만 마을의 기억은 얼굴을 셉니다. 그래서 호피 한 장이 쌓일수록 마을의 빈자리는 더 또렷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는 다음 차코 동원이 내려올 때마다 다시 이름으로 불려 나옵니다. 그 이름이 반복될수록 숨겨진 영웅은 늘 같은 얼굴로 산을 오릅니다. 1603년 봄 한양 창덕궁 소나무 숲에서 사람이 짐승에게 물렸다는 기록이 남습니다. 호안은 산자락 마을의 일이었지만 그날은 도성의 한복판이 먼저 흔들렸습니다. 수라간 근처에 남은 연기 냄새가 바람에 풀리고 햇불이 담장 위를 지나가며 소나무 껍질에 붉은 빛을 짧게 남깁니다. 궁궐 아니라고 해도 숲은 숲입니다. 낮에는 길이 보이지만 밤에는 소리가 먼저 길이 됩니다. 경계하는 발소리가 한번 늦어지는 순간 실록의 한 줄이 생깁니다. 사람이 물렸다. 이 한 줄이 퍼지는 속도는 소문보다 빠릅니다. 궁궐의 일은 곧바로 도성 전체의 공포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새벽 창덕궁 바깥 골목에서는 문이 평소보다 늦게 열립니다. 상인들은 짐을 들고도 바로 움직이지 못하고 사람들은 서로의 눈치를 먼저 봅니다. 어딘가에서 어젯밤에는 담장 아니었다는 말이 들리면 오늘 밤은 어디가 될지 입이 먼저 말라붙습니다. 몇 해 뒤에는 더 무거운 정교가 붙습니다. 창덕궁 안에서 어미 호랑이가 새끼를 쳤으니 반드시 잡으라는 말입니다. 담장과 군사와 규율이 있는 곳에서도 호랑이가 머물 자리를 찾을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때의 대응은 결국 사람을 더 모으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궁궐 안팎의 산길을 잘 아는 포수들이 불려오고 군졸이 붙고 밤의 경계가 달라집니다. 불빛은 늘어나지만 불빛이 늘어난 만큼 그림자도 늘어납니다. 백성들이 느꼈을 공포는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궁궐도 이렇다면 우리 집은 어떻겠느냐라는 말이 먼저 굳었을 겁니다. 그 시기가 겹친 배경에는 전쟁 이후의 긴 흔들림이 있습니다. 임진왜란과 그 뒤의 혼란은 사람의 길을 바꾸고 숲의 경계도 흔들었습니다. 마을이 비고 논밭이 버려지면 풀과 짐승이 먼저 차오릅니다. 사람이 돌아오면 그때부터는 사람의 동선과 짐승의 동선이 겹칩니다. 이것을 전쟁 때문에 호랑이가 늘었다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전쟁이 남긴 공백이 위험의 틈을 넓혔을 가능성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성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양은 산이 가까운 도시였고 성문 밖에는 밭과 과수원이 이어졌습니다. 낮에는 사람이 붐비다가도 해가 지면 파도 소리와 함께 문이 닫히고 길이 비기 시작합니다. 길이 비면 짐승에게는 잠깐의 통로가 생깁니다. 먹이를 따라 움직이는 짐승에게는 사람의 생활 흔적도 유인입니다. 성문 밖에 남는 찌꺼기, 버려진 가축의 냄새, 물길과 숲이 겹치면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선은 개인의 담력만 믿지 않았습니다. 포수와 군졸을 모아 수색하고 산과 들을 나누어 매복을 짜고 잡으면 상을 주어 움직임을 만듭니다. 그러나 도성의 일은 늘 빨리라는 말을 부릅니다. 도성 가까이에서 호랑이가 살아있다는 소식은 곧바로 체면과도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교가 급해지면 잡는 쪽의 압박도 함께 커집니다. 잡지 못하면 책임을 걱정해야 했다는 말이 전해지니 잡는 쪽도 기다리는 쪽도 같은 무게를 나눠 가진 셈입니다.
이 무렵부터 속담은 더 자주 입에 오릅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하지만 궁궐 담장 안의 기록을 떠올리면 정신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속담의 정신은 용기라기보다 조건을 읽는 눈에 가까웠습니다. 언제 움직일지, 누구와 움직일지, 불빛을 어디에 둘지, 돌아갈 길이 남아있는지부터 따지는 눈입니다. 그 눈이 흐트러지는 순간이 곧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호환을 줄이려는 동원과 포상, 그리고 백성의 생활을 지키려는 조절은 늘 줄다리기였습니다. 사냥을 강하게 하면 산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다치고 사냥을 늦추면 마을의 길이 먼저 무너집니다. 18세기에도 여러 지역에서 호환 보고가 이어지고 특히 산과 마을이 맞붙은 동해안 쪽 피해가 크다는 전언이 눈에 띕니다. 지형과 계절이 겹치면 누가 더 조심하느냐로 해결될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긴 줄다리기 끝에서 조선의 땅은 결국 다른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호랑이를 마주치는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시대가 다가옵니다. 몇 해 뒤의 정교는 그냥 소문이 아니라 궁궐 안에 새끼라는 구체가 붙어 더 무겁습니다. 새끼를 쳤다는 말은 잠깐 들어왔다가 빠진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그 안에서 지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그 기간 동안 사람들은 밤마다 같은 규칙을 반복했을 겁니다. 어디를 지나야 안전한지, 어떤 문을 닫아야 하는지, 누가 먼저 술라를 돌 것인지 말입니다. 궁궐의 술라는 단순히 안을 도는 일이 아니라 바깥과의 경계를 다시 세우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문은 잠그고 어느 문은 열어두어야 하는지, 문을 잠그는 순간 안에 남은 사람은 누구인지까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조금만 어긋나도 사람을 잃는 밤이었기 때문입니다. 도성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루와 인경 사이의 시간은 단짓밤이 아니라 밖에 남아있는 사람이 죄가 되기 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늦게 돌아오는 발걸음은 호랑이뿐 아니라 술라꾼의 눈도 피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더 일찍 문을 닫고 더 일찍 불을 끄면 골목은 더 어두워지고 어두워지면 다시 공포가 커집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 관아는 잡아야 한다로 기울고 그 기울어진 힘이 착호를 더 거칠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 거칠어짐은 곧바로 현장으로 내려갑니다. 포수는 총을 닦고 밧줄을 손질하고 개의 발에 상처가 없는지부터 살핍니다. 군졸은 창끝을 갈고 횃불에 기름이 충분한지 확인합니다. 밤이 길어질수록 준비물은 늘어나고 준비물이 늘어날수록 움직임은 무거워집니다. 그 무게를 견디는 사람들은 대개 이름 없는 이들입니다. 실록에는 누구를 상주었다 같은 말이 남아도 그가 집에 돌아가 어떤 얼굴로 밥을 먹었는지는 남지 않습니다. 다만 도성의 문이 닫히는 속도가 그밤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두려움을 삼켰는지를 대신 말해줍니다. 이렇게 사람과 제도가 온 힘을 쏟아도 호랑이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시간이 흐르며 그 등장하는 자리가 조금씩 밀려납니다. 그 밀려난 끝에서 기록은 19세기의 마지막 발자국을 적습니다. 도성의 담장 안에서 시작된 공포는 마침내 도성 밖으로 밀려나며 다른 시대의 문턱에 서게 됩니다. 도성의 호환 소식이 퍼지면 시장의 값도 흔들립니다. 사람이 일찍 들어가면 장사는 짧아지고 짧아진 장사는 곧바로 팝상에 닿습니다. 그러니 호랑이를 잡는 일은 단지 공포를 이기는 일이 아니라 도성의 하루를 되돌리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성문이 닫히는 소리가 빨라질수록 사람들은 낮의 시간을 더 촘촘히 쓰게 됩니다. 밥을 먹는 속도도 물을 깃는 순서도 저녁의 준비도 모두 앞당겨집니다. 1883년 봄 한성 삼청동 북창 근처에서 호랑이를 잡았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도성 가까이에서까지 이어지던 공포가 기록 속에서는 점점 끝자락으로 밀려나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은 이제는 끝인가 같은 말로 축하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한 공허도 남습니다. 오래도록 두려워하던 존재가 사라지면 두려움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에 맞추어 살던 습관도 함께 흐릿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무렵 이후로는 호환이 이전처럼 일상과 행정을 함께 흔드는 형태로는 점차 옅어집니다.
이유를 한 가지로 딱 잘라 말하긴 어렵습니다. 숲의 모습이 달라지고 길이 늘고 사람의 활동 범위가 커지면서 서식지가 밀린다는 설명이 뒤따릅니다. 총과 덫 같은 포획 수단이 달라지고 사냥이 더 조직적으로 변했다는 흐름도 함께 거론됩니다. 다만 어느 한 가지가 전부였다고 단정하기보다 여러 조건이 겹치며 호랑이가 점점 멀어진다고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록에서 멀어진다는 말은 사라진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체감에서는 안 보인다에 더 가깝습니다. 안 보이면 사람은 다시 길을 엽니다. 장작을 하러 가는 길이 조금씩 원래대로 돌아오고 해가 기울어도 일을 한 번 더 마치려는 욕심이 생깁니다. 그 욕심이 생길 때마다 어른들은 다시 같은 말을 꺼냅니다. 서둘러 끝내라, 혼자 가지 마라, 불을 챙겨라. 그 말이 곧 정신입니다. 호랑이가 있을 때는 생존의 규칙이었고 호랑이가 멀어져도 삶의 습관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사라진 자리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경계하던 감각이 남습니다. 해가 기울면 서둘러 집으로 돌아오는 걸음이 남고 낯선 발자국 소리에 잠깐 숨을 죽이는 귀가 남습니다. 밤길을 혼자 가지 않는 규칙, 우물길을 함께 다니는 약속, 불빛을 바람막이 뒤에 두는 손끝 같은 것들이 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이 남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 말은 겁을 없애는 주문이 아니었습니다. 겁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아는 사람들의 요령이었습니다. 살기 위해 조건을 읽고 순서를 지키고 위험한 시간을 피해 움직이는 태도였습니다. 그런 태도는 호랑이 앞에서만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뭄이 들 때, 흉년이 들 때, 전쟁이 지나간 뒤에도 사람들은 똑같이 정신을 찾습니다. 그러니 이 속담은 호랑이가 사라진 뒤에도 살아남습니다. 호랑이는 또 다른 얼굴로도 남습니다. 민화 속 호랑이는 무섭기만 한 존재가 아니라 때로는 우스꽝스럽고 때로는 듬직한 상군으로 그려집니다. 사람들이 정말 두려워했던 것은 호랑이의 몸뿐 아니라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난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림 속 호랑이는 무섭게 그려지기도 하고 우습게 그려지기도 합니다. 무섭게 그리면 경계가 되고 우습게 그리면 두려움을 다룰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차코의 기록은 결국 통쾌함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 호랑이를 잡았지만 잡는 과정에서 사람이 다치고 산이 황폐해지고 남는 빚이 생기기도 합니다. 호랑이가 멀어지는 것은 안도의 소식이면서도 어딘가 미안한 기척을 남기는 소식이기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남는 감정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살아남았다는 안도, 더는 물려 죽지 않을 거라는 통쾌함, 그리고 오래된 산이 조용해지는 쓸쓸함이 함께 남습니다. 그 복합의 감정 위에서 속담은 오늘까지 내려옵니다. 보이지 않는 위험 앞에서 사람은 여전히 정신을 찾습니다. 그 정신은 담력을 과시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을 무사히 넘기기 위한 현실의 눈이었습니다. 그 무렵 삼청동은 도성의 북쪽 기슭에 붙어 집과 숲이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아침에는 장사꾼의 발소리와 물동이 부딪히는 소리가 골목을 채우지만 조금만 올라가면 솔잎이 깔린 길이 곧바로 어두워집니다. 호랑이를 잡았다는 기록 한 줄 뒤에는 그 어두운 길로 올라간 사람들의 숨이 있었을 겁니다. 포수는 오래된 가죽끈으로 총을 묶고 군졸은 창자루를 손바닥에 한 번 더 굴려봅니다. 누군가는 소금과 마른 나무를 자루에 넣고 누군가는 불씨를 꺼뜨리지 않으려고 작은 단지를 품습니다. 이 준비는 영웅의 준비가 아니라 오늘도 집에 돌아오자는 준비입니다. 포획이 성공하면 사람들은 기뻐하지만 기쁨의 모양은 제각각입니다. 관아는 장부의 줄이 하나 채워지는 기쁨을 갖고 마을은 길이 다시 열리는 기쁨을 갖고 산에 들어간 사람은 살아 돌아온 기쁨을 갖습니다. 셋의 기쁨이 같은 방향을 바라볼 때도 있지만 늘 겹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차코의 끝은 늘 미묘합니다. 호환이 줄어들면 삶은 편해지지만 산에 들어가던 일이 곧바로 쉬운 노동으로 바뀌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호랑이가 멀어지던 시대에도 사람들은 다른 재난을 만나며 같은 말을 되뇌었을 겁니다.
급히 뛰지 말고 혼자 가지 말고 어둠에서 불빛을 잃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 말이 속담 속 정신으로 남아 사람의 언어가 됩니다. 그리고 언어가 되면 그 두려움은 개인의 비명이 아니라 공동의 경험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누군가 힘든 일을 앞두고 이 말을 꺼낼 때 그 말 뒤에는 산길의 냄새와 겨울의 숨이 숨어 있습니다. 조선의 호랑이는 결국 사라졌지만 조선 사람들이 산을 대하던 태도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곳을 함부로 얕보지 않는 마음, 길이 열려 있어도 돌아갈 시간을 남기는 습관, 그리고 위험 앞에서 서로를 묶는 약속이 남았습니다. 마지막에 남는 것은 호랑이의 발자국이 아니라 서로를 부르던 목소리와 함께 걷던 발걸음의 기억입니다. 그 기억이 있었기에 조선의 밤은 무너지지 않고 버텼습니다. 그 속담이 통쾌함만 남기는 이유도 그 뒤에 이런 생활의 무게가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을 들을 때 산을 이긴 사람이 아니라 산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겨울밤 아이가 무서워하면 어른은 호랑이를 쫓는 말보다 먼저 등을 쓸어줍니다. 그리고는 호랑이를 이야기에 넣어 무서움을 손에 잡히는 크기로 바꿉니다. 호랑이도 길을 택한다는 말, 산을 믿되 방심하지 말라는 말이 그렇게 아이의 귀에 남습니다. 그 아이가 어른이 되어 다시 자식에게 같은 말을 건네면 호랑이는 산에 없어도 집 안에 남습니다. 산이 조용해진 자리에 남는 것은 그 조용함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조용함이 편안함이 되기까지 시간은 오래 걸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결국 호랑이를 잡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공포 앞에서 서로를 지킨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남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한국역사관을 계속 만들 힘이 됩니다. 댓글로 오늘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과 다음에 다뤘으면 하는 주제를 한 가지 남겨주세요. 올 한 해도 노고 많으셨습니다. 마무리 잘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국역사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